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딸 중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딸과 남자친구를 독이 든 와인으로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충격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함께했던 그 여성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아이를 낳아준 그 여성을 사랑합니다. 지금 저 법원에 있는 그 여자는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와인을 마시고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진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구드린 린다 진 캐스퍼 라이닝 쿠겔입니다. 그녀는 추수감사절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2007년에 그녀가 또 다른 남성을 어떻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다른 주 당국도 구드린의 전 남편 사망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러앤크라임의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구드린, 린다진, 캐스퍼, 라이닝 쿠겔이 딸의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딸은 그녀가 살해한 소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은 구드린이 체포되기 전이며 그녀는 생명보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저는 그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판 전 석방 요청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세인 그녀의 변호인은 1월 그녀가 여러 살인 혐의로 구금될 당시 3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계속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에게 8살짜리 자녀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WLOS-TV는 노스캐롤라이나 코든에서 구드린, 린다진 캐스퍼, 라이닝 쿠겔의 사진을 보도했으며 그녀가 법정에 들어서며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 추수감사절에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로 1급 살인, 1급 살인 미수 2건, 특정 음식 및 음료의 유통금지 위반 3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7년에 한 남성의 사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살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린다 진 캐스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드린과 라이넨 쿠겔이란 이름의 유래를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 사람은 트래비스 피터슨입니다. 그는 위스콘신에 살고 있고 릴라 리비스의 아버지입니다. 릴라 리비스는 구드린 민다진 캐스퍼 라이닝 쿠겔의 32세 딸 로. 그녀는 추수감사절에 어머니가 줬다고 알려진 와인을 마시고 사망한 여성입니다. 이 사진은 트래비스가 보내줬고 지난 여름 딸이 위스콘신에 왔을 때 자신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이 사진들은 트래비스가 공유한 90년대 초 젊은 시절 트래비스, 구드린, 릴라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는 결국 이들이 헤어졌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드린과 릴라는 릴라가 어릴 때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피고인을 구드린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는 현재 그녀의 법적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그녀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녀를 린다로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트래비스는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밝혔습니다. 곧 트래비스가 그의 딸이 사망한 후 구드린이 보냈다는 문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구드린 체포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트래비스에게 매우 구체적인 재정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게 된 다른 새로운 세부 사항들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래비스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년 12월 초 그가 린다라고 알고 있던 그들의 딸의 어머니인 그 여성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12월 2일 린다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릴라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모르는 번호가 있어서 그냥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깐 얘기한 뒤 제 퇴근 시간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야? 라고 했죠. 그녀는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길 원했지만 저는 아니 무슨 일로 전화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가 저한테 릴라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부서 사람들은 모두 제 책상에 오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당시 구드린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주가 지난 1월 16일 에야 체포됐죠.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 트래비스와 이야기한 것과 함께 저는 경찰이 주장하는 치명적인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최근 봉인이 해제된 수색 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녁 식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월 30일 이 가족은 애쉬빌 외곽 노스캐롤라이나 핸더슨빌의 슈미트 테라스에 있는 구드린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식탁에는 구드린과 그녀의 32세 딸 릴라 리비스를 포함해 약 12명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구드린의 또 다른 딸 미아도 있었고 미아의 남자친구인 리처드라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색영장에 이름이 언급된 2명의 다른 남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랜던이며 경찰은 구드린이 그를 남자친구라 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제프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드린의 딸 미아는 제프리가 자신의 엄마 남자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계네요.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그룹의 몇몇 사람들은 와인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구드린의 딸 미아의 남자친구 이름은 위처드인데 그가 몸이 안 좋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드린이 딸 릴라에 대해 트래비스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릴라가 집에 간 이후에 대해서 말고는 그날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을 넘은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황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녀가 릴라가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혹시 모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몸이 안 좋을까 봐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나 배탈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릴라에게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을 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결국 그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했어요. 구드린은 밀라, 미아, 리처드가 같은 이미 개봉된 와인병에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서엔 미아가 한 모금 마셨다 뱉었고 맛이 이상했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릴라와 리처드는 그 와인을 계속 마셨어요. 조사 결과 세 사람 모두 아세토니트릴이라는 화학물질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아세토니트릴은 맑고 무색의 액체이며 리튬 배터리의 용매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독인 시한화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관들은 이 화학물질이 독성이 있어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을 유발하며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릴라는 12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남자친구 리처드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리처드는 일주일 가까이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 혈액에서 독성 수준의 시안 화물이 검출됐고 이를 레벨 10이라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0.2에서 5 사이의 수치만 되어도 이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아는 경찰에게 어머니가 와인 한 병을 가져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에게 내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그 와인이 이미 개봉된 상태처럼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약간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래비스는 위스콘신에 사는 아버지인데 구드린이 전화를 걸어 딸이 아프고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알려줘서 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례식에 갔을 당시 구드린은 아무 혐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그들이 나눈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을 때 이후로 린다라고 알고 있던 그 여성을 처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미리 만나서 혼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질문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과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기억을 제멋대로 덧붙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와 이야기할 때 그녀는 거기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마치 나무 인형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를 안아주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 판자를 안는 것 같았어요. 트래비스는 그것이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경찰도 구드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미아는 엄마가 포도 알레르기 때문에 그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구드린은 공개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와인이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당국에 솔직하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사는 구드린이 병원에 와서 그 와인이 헛간에서 쥐약을 포함한 화학약품을 보관하는 곳 근처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보안관들이 살펴보고 있는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으로 수색영장에 첨부된 사진들입니다. 저녁 식사 전 구드린은 아세토니트릴을 실수로 먹으면 어떻게 되나를 검색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 인터뷰에서 구드린은 자신이 댄 아저씨라고 부르는 집에 사는 누군가가 이 화학약품을 이베이에서 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드린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존과 이베이에 로그인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드린이 와인이 아이들이 노는 곳에 있었고
아이들이 와인에 손댔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경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계속해서 당신이 정말 릴라의 친아버지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릴라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린이 2살 된 딸 비어트리스가 와인에 독을 넣었다고 말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2살짜리 아이가 한 용기 안의 내용을 다른 용기로 옮기려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녀가 유죄라고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릴라의 친아버지가 릴라 태어나기 전 자동차를 시운전했다고 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자동차를 시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 마비가 됐다고 했어요. 얼마 후에 그는 린다에게 이런 고통을 함께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릴라의 친아버지의 형제가 릴라를 입양했어요. 그는 릴라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트래비스가 구드린이 체포되기 전에 자신에게 보냈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들을 살펴봅시다. 트래비스는 릴라가 사망한 후에 구드린이 자신에게 문자로 생명보험과 릴라 명의의 보험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는 그 아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는 딸의 장례비를 돕기 위해 구드린에게 수표를 보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는 1월 말 딸의 사망 진단서를 구하려고 구드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그의 주장입니다. 린드는 1월 16일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서 답장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기사 중 하나에 핸더슨빌 경찰서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또 다른 기사에는 이게 아마도 생명보험 사기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린다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 중 하나는 린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릴라에게 들어준 생명보험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릴라가 93년에 태어났을 때 가입한 거였어요. 그리고 릴라가 한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그 보험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 그걸 현금화했어요. 저는 릴라에게 그걸 말했어요. 릴라는 부모님께 다시 물어보라고 고집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확인해 주셨지만 엄마는 그 보험이 릴라가 아니라 저를 위한 생명보험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말을 믿어야겠어요. 그녀가 생명보험에 대해 물어본 게 얼마나 오래전이었나요? 12월 초 중순쯤이었고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직후였어요. 당국은 이번 사건의 가능한 동기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는 릴라가 어머니와 좋은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집니다. 매일매일의 일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게 말해준 바로는 둘은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릴라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땅을 사려고 했고 어머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릴라에게 아직도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릴라는 응,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파트너나 누군가가 경찰이 그녀에게 제기한 혐의를 저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나 당신이 그녀를 알던 시절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나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 오늘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저는 리라나 린다를 변호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그녀가 신문중했다고 전한 두세 가지 말 때문입니다. 릴라의 살인 혐의만이 구드린이 고소당한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에 구드린은 미샤 슈미트라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클로도 불렸으며 구드린이 지금 사는 부지의 캠핑카에서 그를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가 열렸던 장소이며 소유주는 슈미트였습니다. 구드린은 그 부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슈미트가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사용자라고 말했습니다. 구드린은 이틀 전 슈미트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슈미트의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가 아세톤 니트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사망한 그녀의 딸과 병원에 실려간 딸의 남자친구의 몸에서도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슈미트의 수치는 300이었습니다. 이제 당국이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구드린을 이 범죄로 기소하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은 공개된 수색영장의 흥미로운 부분인데 당국은 한 보험회사가 슈미트가 사망하기 5일 전에 생명보험이 가입되었다고 밝혔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험 신청서에 적힌 그의 신상 정보가 검시관에게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경찰은 그 보험이 슈미트의 사망 후 그의 아내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슈미트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다른 주의 당국이 한때 구드린 린다와 결혼했던 남성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있습니다. 장 카스퍼 라이닝 쿠겔, 그리고 그의 사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신문인 핸더슨빌 라이트닝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시골 소이어 카운티 경찰이 엘로이 룬드 주니어라는 남성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2017년에 70대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자신보다 28살 어린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구드린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룬드는 건강 문제로 그의 죽음이 의심스럽지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이제 구드린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받고 있는 혐의와 고발로 인해 소이어 카운티 당국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드린이 그 남성의 죽음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트래비스는 저희와 대화 중 구드린과 그녀의 과거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드린은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레스토랑 경영자로 성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 지역 신문인 더 마운틴 익스프레스에 구드린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녀와 그녀의 겸용 파트너들이 2013년 7월에 패턴트 퍼블릭 하우스를 어떻게 기획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폐업한 레스토랑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습니다. 기사에서 구드린은 13살 때부터 일해왔다며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업 운영과 기계 수리를 배워야 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전국에 6개의 레스토랑과 바를 열었습니다. 그 레스토랑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구드루는 자신의 레스토랑이 자신이 자라온 유럽식 펍에서 제공되던 편안함, 음식, 맥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릴 적 독일에서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트래비스가 구드룬의 이름에 의문을 가졌던 걸 기억하시죠? 그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녀를 린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핸더슨빌 라이트닝은 그녀가 2004년 10월에 이름을 구드룬 민다 진 캐스퍼 라이닝 쿠겔로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독일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있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위스콘신주 스프링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엑슬랜드로 이사해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을 외지인으로 여겨서 세탁소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탁소를 현지인에게 팔고 나서야 세탁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들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읽은 내용이나 다른 소식통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함께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준 그 여자 말입니다. 정말 멋졌어요. 그녀는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의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확실히 다르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법정에서의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나요? 나는 여전히 내가 함께했던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아이를 낳아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지금 저 법원에 있는 그 여자는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래비스와의 대화를 이렇게 강한 말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드리는 무죄로 추정되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혐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드린의 사건은 다음으로 5월 11일에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녀의 변호인이 최근에 제출한 구드린에게 재판 전 석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구드린이 자신이 3살 된 아이에게 계속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는 점을 감옥에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호인도 구드린이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으며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 그녀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현재 구드린이 직면한 혐의들이 정황적인 것일 뿐이며 혐의의 성격이 구체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녀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위험을 끼칠 만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야기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의 제이슨 생토뱅 형사 변호사님이 함께합니다. 생토뱅 법률사무소를 막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죠. 지난 20년 동안 이런 사건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색영장과 추가 자료가 공개될수록 의문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라이닝 쿠겔에 대한 사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입증이 얼마나 탄탄하다고 보시나요? 그 질문은 모든 살인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것이 독극물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직접적인 독살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말 드물죠. 즉, 누군가가 독을 타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독살에 아주 서툴지 않는 한 누군가가 마시거나 볶게 될 것에 독을 붓는 장면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대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황 증거라고 부르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정황 증거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어려운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황 증거가 많을수록 기소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법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는 약 12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중에 중독이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중 6명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관련될수록 의혹은 더 강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검사들이 그녀가 실수로 아세토니트릴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검색했다고 주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검색이 저녁 식사 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법정에 제출하면 많은 배심원들이 아, 그렇군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들이 확실히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당신은 형사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증거가 제시된다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반응이 적절하며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배심원이었다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혐의를 이전에 그녀가 제기했던 혐의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이전 혐의가 이번 사건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건에서 형사 변호사로서 직면하게 될 문제 중 하나는 이른바 404B 증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인 404B는 쉽게 말해 그녀가 이전에 독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혐의가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검색 기록과 관련해서는 요즘 기기들은 모두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검색 기록에 무언가를 남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제가 배심원 선정, 즉 배심원 선발 절차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누구도 자신의 검색 기록 전체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그걸 검색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맥락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도 맥락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안 화물을 생성하는 특정 화학 물질이 와인병의 잔류물에서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혈류에서 실제로 시안 화물이 발견되었다면 그건 맥락에 맞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고 본 영장들에는 이 사건에서 법의관의 감정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 물질이 현장에서 발견되었거나 그 물질이 생성한 시안 화물이 혈류에서 발견되었다면 그건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변호 전략들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의뢰인을 사형이나 심지어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신건강 방어 전략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유형도 포함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변호사라면 이 테이블에 12명이 둘러앉아 있고 살아남은 그녀의 딸 중 한 명이 구두룬이 와인을 테이블에 가져온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농장이나 비슷한 자급자족하는 곳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약품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읽은 영장 중 하나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에 12명이 있을 때 비록 그녀가 피고인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특정 부분만 봤을 때 변호사가 배심원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줄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화학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제가 영장을 읽어보니 병이 이미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고 그녀가 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열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물론 의심스러운 사실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 그녀가 그 와인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점 같은 것들이. 하지만 그녀의 생존한 딸은 어머니가 그 와인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이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와인을 마시지 않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가족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동기가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냥 제 생각에는 동기가 없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체만으로도 깊이 파고들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도 거의 똑같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가족 내에서 어떤 역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두룬 카스퍼의 배경과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때 애쉬빌에서 식당을 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미샤 슈미트입니다. 이전 영장에 그의 이름이 마이크 슈미트로 나온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곳 정보가 다소 불분명한 듯합니다. 그를 찾아보려고 하면요. 옛 신문 기사에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있었고 이 수색 영장으로 그의 몸에서 아세토니트릴이 검출된 걸 알았습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검사라면 여기서 릴라 리비스의 죽음과 2007년에 있었던 슈미트의 죽음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 화학물질이라는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름을 마이크로 바꾼 또 다른 미샤를 압니다. 이 이름은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년 넘게 강력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많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가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밀하게 행동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은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병원에 가고 두 번째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제서야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혹은 한 사람이 의문스럽지만 설명은 가능한 방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부검이나 독성 검사 같은 걸 실시하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정말 깊이 파고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알겠죠? 그 사건을 밝히는 것은 변호인 측에 매우 흥미로운 도전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검사 측에도 잠재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건들을 함께 재판에 붙이는 것과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두 사건을 함께 재판하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편견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충족해야 할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제가 변호사라면 그녀를 그 이전 사건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배심원 입장에서는 검사가 뭘 하려는지 보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20년 전 살인 혐의를 받았다고 하면 추수감사절 전역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재판으로 간다면 형사 변호사가 그리기 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입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재판에 붙이고 그 사건들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나요? 우선 배심원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사 사법제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재판되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하거나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장치와 안전장치를 두어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당신은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보통 네가 한번 했으니까 또 했겠지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화학물질에 접근할 수 있거나 그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과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그들에게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폭행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고 강도 사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주장되는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던 패턴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신중하게 지시를 받습니다. 모두가 이전에 했으니까 또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신중한 지시를 받죠. 그리고 배심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말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추수감사절 당시 그녀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피하기 위해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건에서는 드물지만 생존 증인이 있는 최근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한 명의 대상을 아주 신중하게 관찰하고 계획하며 그 한 사람만을 목표로 삼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사람이 그 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잠재적으로 그리고 의혹상 그런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80년대 타이레놀 사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차별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매우 표적화되어 있지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사건에 대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작년에 나온 걸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들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사형 구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최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사형에 대한 결정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제가 샬럿 지역에 있었던 동안 실제로 사형이 언급된 경우는 2건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는 꽤 오래전에 발생한 경찰관 2명이 살해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형사 중 한 명이 변호인에게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제로 사형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조차도 사형은 가능한 형벌에서 제외되었고 그 사람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 다른 주에서 인도적이라고 선언만 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사형 집행이 허용됩니다. 즉 사형수로 복역 중인 죄수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또는 주에서 약물 주입을 통한 적절한 사형 집행 방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형수는 총살대나 다른 방법, 심지어 전기의자 처형까지 포함한 다른 형태의 사형 집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말에 막 통과된 아주 최근의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주 전역의 지방검사들이 사형을 더 많이 구형한 사례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의 그 지역에서는 그런 유형의 사건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 즉 여러 명이 그런 식으로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주가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항소 등 그런 성격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일어날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충격적인 혐의라고 말하는 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각각의 정보를 읽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이슨 세인트 오빈,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형사 변호사님, 로앤크라임에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